자, 저는 여러분하고 그 레벨 1에서는 픽스 인컴 애널리시스 같이 공부할 김종권입니다. 그 시험이 레벨 1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 들리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FRA가 제일 중요하고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어카운팅 다 이야기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난이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픽스 인컴이에요. 근데 픽스 인컴은 레벨 1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2, 3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어렵습니다. 특히나 2에서는 아주 어려워지고요. 3도 물론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CFA 협회에서 시험을 이제 글로벌하게 시험을 치고 나면 글로벌 서베이를 하는데 시험이 어땠어요? 이런 서베이가 있어요. 그 서베이를 해서 이제 이 과목이 어려웠다, 이 과목이 어려웠다 이제 레벨별로 이렇게 이제 그 서베이를 하면 픽스드 인컴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워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레벨 1은 좀 낫고요. 근데 레벨 2 가면 진짜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레벨 1에서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 긴장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레벨 1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설명을 듣게 되면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야. 근데 한 번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 듣다 보게 되면 점점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뇌가 되게 되면 그 세뇌된 대로 그냥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모르는 것 같아도 몰라도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것 같아라면 그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시험 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뭐 합격할 수 있어요. 이 픽스드 인컴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좀 컴퓨테이셔널리 오리엔티드에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계산기도 좀 두드리게 가면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뭔가 약간 보게 되면 사이언티픽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 현가로 땡겨오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계산기를 좀 익숙하게 두드릴 수 있다. 이렇게 연습들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앞부분에 목차 있거든요. 맨 앞에 목차, 그 로마 숫자로 5페이지요. 로마 숫자 5페이지에 스터디 세션 14에 픽스드 인컴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 주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리딩 42가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 이거는 그 채권을 공부하기 위한 채권 상품이 이런 상품이에요라는 인트로덕션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채권들이 있어요라고 그리고 채권을 사시게 되면 앞으로 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컨셉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컨셉 이야기라고 해서 그 쉬운 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조금 약간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제들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Fixed Income Market Issuance, Trading and Funding인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약간의 컨셉 중심의 이야기라서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뭐 시험에 넣을 만한 주제가 많지 않아요. 이쪽 주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챕터가 그 리딩 44에 나오는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출제빈도 높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대부분 계산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서 이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저런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리딩 45는 Introduction to ABS. 이 ABS는 채권 중에서는 아주 그 독특한 채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주제가 레벨 2에 속해 있던 주제였는데 레벨 2에 있던 주제가 레벨 1으로 내려온 지 한 3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이걸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과거에 레벨 2에 속해 있을 때는 이 ABS가 속해 있을 때는 챕터가 두 개의 챕터가 있었는데 두 개의 챕터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의 챕터만 레벨 1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거 ABS는 이때 하면 그냥 끝입니다. 레벨 2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시험 내시겠습니까? ABS? 아니면 그냥 스킵하시겠습니까? 레벨 1에서만 딱 다뤄요. 레벨 2에서는 안 다뤄요. 레벨 1에서 테스트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테스트할 레벨이 없어요. 레벨 1에서는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독특한 주제가 많이 있어서 약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ABS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조금 이해하면 돼요. ABS의 구조가 이런 거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할 텐데 제가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돌아가셔서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 그리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한테 설명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플로우하고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없어요. 이쪽은 그냥 컨셉 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뭐 그렇게 비비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서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 합니다. 뭐 그렇게 긴장을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리딩 46에 나오는 거요.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이 있어요. 이거는 레벨 1, 2, 3를 거쳐가는 동안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이제 그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거 약간 수학적이에요. 여기서 하는 것들은. 뭐 미분의 개념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좀 어려워요라고 느껴지는 챕터가 이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입니다. 근데 여기서 튼튼하게 좀 개념을 좀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레벨 2에 가서도 어려워지고요. 레벨 3에 가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지금 채권이라는 상품이 나중에 점점점 공부를 우리가 하시다 보게 되면 주식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채권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디리버티브 밸류에이션 공부 이런 것들 AI 이런 것들 다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투자하자 이런 게 CFA가 아니에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채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다음에 주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 좀 잘 알아야만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목에 보니까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계량화할까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할 텐데 그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척도 공부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듀레이션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맥컬레이 듀레이션, 이펙티브 듀레이션, 모디파이 듀레이션, 어프락시메이트 모디파이 듀레이션, 원사이드 듀레이션, 키레이트 듀레이션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듀레이션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게 이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 듀레이션 척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런 거다. 이런 거를 갖다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언제 이 듀레이션을 쓰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챕터는 좀 약간 까다롭고 어려운데 좀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 챕터예요. 시험 출제빈도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나온다, 문제가. 그리고 그 리딩 47은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 우리가 이 투자 과자는 채권이 뭐 국채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채처럼 디폴트 위험이 있는 이런 채권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디폴트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크레딧 어널리시스예요. 다행히도 레벨 1에서 나오는 크레딧 어널리시스는 난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자,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은가요? 부도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이거 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맨 먼저 뭐 보시겠습니까? 가서 사장 인터뷰하자.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뭘 먼저 볼까요? 이 회사가 부도날까 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몸이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가요? 보게 되면 근데 건강검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건강검진 결과표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이 회사가 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그거는 재무제표를 보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보게 되면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이 회사 좀 돈 못 버는 것 같아.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어널리시스의 첫 번째 단계는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 근데 재무제표를 봐서 이 회사가 부도날까 부도나지 않을까 이런 건강성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어디서 또 공부하는 거냐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도 또 공부합니다. 오히려 Financial Reporting Analysis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 채권에서는 굳이 채권 과목에서 재무제표 보는 법을 다룰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그걸 다루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굳이 안 그래도 그 채권 문제 많이 나왔죠. 열쇠 문제 이런 정도 나올 텐데 근데 그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이런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갖다가 채워서 테스트를 할까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챕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도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 챕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데서 말을 하지 않는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나 Corporate Finance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체크하지 않는 좀 채권만의 독특한 이런 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나중에 좀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제가 필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필기를 하는 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주로 보면 타임라인을 계속 그립니다. 그림도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마다 그 계속 쫓아오시면서 그 그림을 갖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그리려고 하게 되면 정작 들어야 될 내용을 좀 못 듣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쉬는 시간에 그냥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해서 꼭 나는 뭐 스타일이 그 같이 필기를 따라가면서 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좀 설명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냥 칠판에 있는 거 그냥. 안 어려워요. 아니, 채권 안 어렵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벽을 딱 쌓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져. 근데 안 어려우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첫 수업인가요? 다른 과목 했어요? 오케이. 자, 뭐 했어요? 앞에 있는 과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퀀트 했어요, 퀀트? 퀀트하고 포트폴리오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통계 이야기라서 보면은 뭐 기대 수익, 표준 편차, 그러면 코베리언스 뭐 이런 이야기 주로 뭐 하면서 이피너 프론티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뭐 어떤 베타 어떻게 구하는 건가 이런 건 전부 다 통계하고 잘 맞는 거라서 되게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잘 어울립니다. 공부를 에코티는 하셨나요? 하고 있어요? 뭐 좋아요 이제. 자, 여러분이 레벨 3까지 가는 동안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을 뭐 내가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걸핏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지겨워 죽겠어. 근데 그 지겨운 이야기를 앞으로 레벨 3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계속 물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는 레벨 1에서는 여러분 이 과목밖에 안 보지만 레벨 2를 가면은 원래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픽스 인컴, 디리버티브, 포트폴리오 이 세 개를 이제 레벨 2에서는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포트폴리오는 좀 띄어내고 그냥 픽스 인컴하고 디리버티브만 합니다. 근데 레벨 2에서는 또 글로벌 서베이를 해오게 되면 시험 뭐가 어려웠나요? 하게 되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게 픽스 인컴, 그 다음에 2위를 고수하고 있는 게 디리버티브. 그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그 두 개를 나중에 저하고 레벨 2에서는 만나게 돼요. 레벨 3에서는 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개인 자산 관리. 그거 제가 강의합니다. 그리고 레벨 3 가게 되면 한 절반쯤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무슨 담임 선생 느낌 비슷한데. 1에서는 제가 이것만 보지만, 그 2, 3를 가는 동안에 저한테 계속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 신중히, 틀리지 않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익이 있죠? 우리한테 오는 베네핏이 뭐가 있나요? 금융자산을 들고 있으면 대단히 자랑스럽나요? 네가 네 금융자산 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랑스럽다. 쇼잉할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융자산을 들고 있으면 우리한테 오는 베네핏이 뭐가 있죠? 금융자산은 그 베네핏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베네핏이라는 게 금융자산을 들고 있을 때 오는 베네핏은 머니터리 베네핏이 있어요. 머니터리 베네핏. 이런 현금성의 현금 흐름이 있다. 그 현금 흐름이 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 가치 평가하는 거 좀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들었죠?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금융자산의 가치예요.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 가치 평가한다고요. 그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소드입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예요. 자, 주식 들고 있으면 현금 흐름 뭐 발생해요? 배당 발생하죠. 그 배당. 그 배당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에코티에서 공부하는 게 그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하는 거. 근데 배당이 영원히 계속 올 텐데 배당은 언제까지 참 언제 오나요 배당은? 언제 줍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이라고 말할 때의 그 배당은 말이지 주식은 배당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당은 언제 줘요? 언제? 타이밍. 모르겠어요. 언제 주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해서 주총회에서 뭐 줍시다 하면 주는 건데 날짜가 며칠일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 주나요 그 배당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언제 주는지도 모르겠고 얼마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나요? 자, 언제까지 주는 거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고잉 컨선의 가정, 배당은 계속 온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런데 회사 좀 있으면 망할 거예요. 또는 뭐 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50년 뒤에 망한다고 합시다. 뭐 사실 50년 되면 대부분 망해요, 그냥. 근데 한 50년 뒤에 망한다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마치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명이 정해지는 거 똑같다고. 자, 점점 망하는 시점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는 순간 손해네요, 이제. 사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망하는 순간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가치가 자꾸 떨어질 거예요. 그죠?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영원히 온다 가정합니다. 그래야만이 있잖아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죽을 거야 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금융상품의 가치입니다. 이게 금융상품을 가치 평가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걸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레벨 1에서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메소드만 공부해요. 그거 말고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수준이 높아지시게 되면 그때 가서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배당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요. 자, 타이밍 모르겠어요. 금액은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모릅니다. 할인할 때는 뭘로 할인하면 되지?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어떻게 디스카운트 해오면 됩니까? 할인율 써야 되는 건 있는데. 자, 기본 원리가 이래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을 사시게 되면 배당이 이렇게 올 거예요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예측을 하면 맞을까요, 진짜? 앞으로 이 주식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올 것 같아요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 맞을까요? 100% 안 맞습니다.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그대로 다 맞으면 무혐 채권입니다, 그거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금액이 와요 하게 되면 뭐 들고 있으면 되는 국채 들고 있습니다. 국채. 국채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금액대로 딱딱 와요. 디폴트 안 나면서.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하게 되면 익스펙테이션에 절대로 안 맞는다고요. 절대로 안 맞으니까 그럼 할인할 때는 뭘로 디스카운트 해야 될까? 만약에 그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금액이 절대로 있잖아요. 그죠? 틀리지 않고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현금 흐름을 무위험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아무리 위험이 없는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는 뭘로 할인하면 될까? 무위험 이자로 할인하면 됩니다. 마치 국채의 개념하고 같아요. 근데 주식은 국채가 아니잖아요. 예상하고 현금 흐름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안 맞는 이유가. 자, 정확히 그 타이밍에 그 금액이 정확히 오게 되면 무슨 현금 흐름이라고요? 무위험이에요. 자, 무위험 현금 흐름은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하면 되는 거냐면 무위험 이자로 할인하면 됩니다. 근데 예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맞지 않게 되면 맞지 않는 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서 할인하면 됩니다.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좀 덜 준다든지, 예상보다는 많이 준다든지, 이건 왜 그렇게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장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회사들이 다 안 좋아요. 우리만 못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 못 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장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배당을 안 주나요? 경영진이 쫄딱 망했어요. 뭘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firm specific risk한 기업 고유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기업 고유한 위험은 말이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 받을 수는 없고 시장 전체하고 연동하는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해도 우리가 없앨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위험에다가 시장 전체하고 연동되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CAPM, CAPM. CAPM 공부하셨나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현금 흐름 할인할 때 뭘 쓰면 될까? CAPM 쓰자. 자, 근데 그 배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CAPM 하나로만 할 게 아니고 배당이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CAPM에서 요구하는 CAPM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 수익률이니까 그 요구 수익률을 갖다가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배당 성장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에서 배당 성장을 뺀 만큼만 내가 디스카운트를 하면 된다.
아직 잘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주식 공부하시면 조금 더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가치평가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시키면 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주식의 미래 발생하는 현금은 이제 좀씩 채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금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자,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요, expectation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 거예라고 expectation을 해야 된다고요. 그 expectation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할인하는 현금 흐름은 expected cash flow입니다. 예상되는 현금 흐름. 자,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 들고 있으면 말이죠. 채권도 똑같아요. 금융자산이니까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 뭐가 있을까요? 채권 들고 있으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금을 조달하려고. 채권을 갖다가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얻을 수가 있나? 가지고 있는 게?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채권은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 받는 거고 중간중간에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채권 들고 있으면. 자, 채권은 발행할 때 말이죠. 그 이자와 원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준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 이자 주고 원금은 만기가 되면 줄 거예요. 이렇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채권의 현금 흐름은 expectation. 내가 채권을 사는 순간 이 현금 흐름 도대체 얼마 주는 거지? 라고 expectation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promised 돼 있는 겁니까? promised 돼 있죠. 그러니까 채권의 현금 흐름은 promised cash flow입니다. 주식은 expected cash flow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주식은 expected cash flow라고 했으니까 expectation으로부터 전혀 안 벗어나게 되면 무슨 이자율로 할인하면 된다고? 무위험 이자율로. expectation으로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는 프리미엄을 나는 받아야 된다. 위험 프리미엄을.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 프리미엄을 구하는 게 CAPM입니다. 주식에서는. 자, 채권은 다시 캐시플로우가 expected 캐시플로우가 아니고 promised 캐시플로우예요. 자, promised 캐시플로우를 진짜 줄까요? 그 약속을 지킬까? 확실히 promised 캐시플로우를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게 되면 무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위험 이자를 쓰면 되겠지. 근데 promised 하긴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default가 날 수 있는 위험. 자,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뭘 받아야 될 거냐면 위험 프리미엄 받아야 되겠죠. 이 말도 되어 계십니까? 자, 그래서 모든 금융자산은 전부 다 가치 평가할 때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져온다는 거는요,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현금 흐름이 뭐냐가 일단은 주식과 채권이 달라요. 주식은 expected cash flow고 채권은 promised cash flow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은 expectation으로 벗어나는 위험이 있으니까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expectation으로 벗어나는 있잖아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promised cash flow가 promised대로 온다면 무위험 이자를 쓰게 되겠지만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런 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신 거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주식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지, 뭘 잘 알면 될까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뛰어난 그러면 주식의 애널리스트들은 말이지, 뭘 잘 예측하는 걸까?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잘 예측하는 사람일까? 할인율을 잘 예측하는 사람일까? 할인율 아까 뭘 쓰면 된다고 했어요? CAPM 쓰면 돼요.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CAPM이 딱 있다고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주식은 할인율 그냥. 근데 주가가 평가하는 게 다 달라지는 이유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를 갖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냐면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 올까요? 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반면에 채권은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예요?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미 프라미스돼 있어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필요 없다고. 자, 그러면 부도날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할인율. 그래서 채권은 이제 앞으로 출창덕에 무슨 이야기만 할 거냐면 그 분모에 나오는 할인율 이야기만 합니다. 현금 흐름은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쿠폰 줘요. 이렇게 원금 줘요.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서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야, 언제 얼마 준다니 한번 고민해볼까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거는 전부 다 할인율과 관련된 밑에 나오는 그 할인율 이야기,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그것만 있잖아요. 채권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뭘 할까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오셔서 본문으로 가봅시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챕터부터 이렇게 진도가 나갈 텐데 이게 좀 약간 딜레마예요. 우리가 모두 7번인가 아마 하게 돼 있을 거예요. 7번인가 6번인가 아마 그럴 텐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의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주 the very basic에 해당되는 기본을 자꾸 이야기를 이제 좀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뒷부분에서는 시간을 쫓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면서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지를 일일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쫓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그래서 보강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쉬는 시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셔가지고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그럼 저는 그분이 빨리 해달라고 했다고 저분이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는 빨리 합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237페이지 보십니다. Reading 42에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라는 거요. 친절하게도 이 카플란에서 CFA 이 스웨트 노트를 갖다 이렇게 서머리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전 포커스라고 해서 매 챕터마다 이거전 포커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십니다. 그냥 이런 걸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CFA 스웨트 노트에 놓는 말들을 갖다가 금과 옥조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놓는 표현들도 틀린 표현들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설명하면서. 자, 출제자가 시험을 낼 때 말이죠. 여러분 CFA는 CFA 코어 리딩이 있어요. 코어 리딩. 이 책 말고 이거는 서머리 한 거고 LOS에 맞춰서 이거 말고 원본 책이었습니다. 자, 출제자는 그러면 뭘 보고 시험을 낼까요? 이거 스웨트 노트 하나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거 보고서는요. 야, 이것은 이런 말 했네 보고 시험 내겠습니까? 아니면 원본에 나와 있는 책 보고 시험 내겠습니까? 원문에 나오는 보고 시험 낼 거예요. 근데 이 스웨트 노트는 그 원본에 나와 있는 그걸 갖다가 그 LOS 맞게끔 있잖아요. 서머리를 한 겁니다. 캐플란에 있는 교수들이. 자, 그러다 보니 서머리를 할 때는 미국 애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지적재산권 때문에 절대로 플래저리즘 하면 안 됩니다. 딱 들고 와가지고 표절하자. 그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패러프레이징을 해놨어요. 말을 좀 바꿔놨어요. 근데 말을 바꿔놓은 게 원문하고는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돼 있거나 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헷갈리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맞나? 아니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강의하면서 강사님들이 다 짚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완전 잘못됐거나 또는 필요 없거나 뭐 쓸데없는 사족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또 훨씬 더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상한 설명들이 막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요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웨트 노트에 있는 문장들을 시험에 나올 일은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자, 모듈 42.1에 Bond Indenture Regulation and Taxation이라는 거 봅시다. 그 Bond Indenture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는 타인 자본으로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면 이런 거 하죠. 금전 소비 대차 뭐 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돈을 빌린 것과 같은 계약서를 씁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개인하고 있잖아요. 이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보게 되면 계약서가 딱 정해져가 있죠. 대출 계약서가 정해져가 있다고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려 가게 되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대출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깨알같이 써 있는 그걸 이렇게 주시면서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행강편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하게 되면 읽어보지 않고 다 사인합니다 그냥. 그게 이제 대출 계약서가 같은데 본드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거든요.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빌리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죠. 이런 계약이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사치 인수 계약서인데 사치 인수 계약서가 본드 인덴처입니다. 사치 인수 계약서 그냥 돈 빌리는 계약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에 붙어 있는 일종의 돈 빌리는 계약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regulation, 발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있습니다. 주제들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계속 진도가 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about the fixed income securities that we will develop further along in the fixed income study session, but may be helpful as you read this topic review 해서 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fixed income security와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뭘까?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 fixed income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다 이해하게 되면 끝났어요. 완전히 아주 핵심만 딱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거 중요한 임포턴트 포인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여러 개의 챕터에 걸쳐가지고, 그냥 하나씩 풀어가면서 있잖아요.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점 찍은 거 보세요. The most common type of fixed income security is a bond that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s in a fixed amount and to repay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라는 게, 픽스드 인컴이라는 게 고정소득 증권이라는 건 채권이다. 고정소득 증권은 채권 말고 딴 것도 하나 있어요.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채권 말고. 우선주 있어요. preferred stock. 근데 우선주는 여기서 픽스드 인컴에서는 안 다룹니다. 그거는 이제 에퀴티에서 다루고요. 여기서 이제 픽스드 인컴에서 다루는 거는 채권만 다뤄요. 본드만. 자, 본드는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They promise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a fixed amount. 자, 시리즈 오브 쿠폰을 주긴 하는데, 이자를 주긴 하는데, 픽스드 어마운트로 준다. 이거는 고정금리 채권이죠. 고정금리. 그리고 나중에 repay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이 principal을 원금이라고 하는데, 원금을 언제 준다고요? 만기에 준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채권의 이제 상품을 하나 이야기를 해놨는데,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이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채권. 그게 가장 보편적이다. 자, 그리고 when market interest rate 괄호 열고 보니까 yield on bonds increase,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because the present value of bond promised cash flows decrease when a higher discount rate is used. 자, 거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bond의 promised cash flow, 약속된 현금 흐름이 있다. 자, 다시 bond의 약속된 현금 흐름 뭐예요?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네.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1년에 이자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가 되면 원금 줘야 되는 거야. 이렇죠? 그 현금 흐름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 고정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디스카운트,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할인율 필요합니다. 자, 그 할인율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에요. 이 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을 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야죠,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야죠. 이 말 이해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 자,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1년 있다가, 지금 채권을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투자합시다. 이 채권 사시게 되면 만기 1년짜리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자 5%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1년 있다가 저는 돈 얼마 받아요? 이자 5% 준다고 했으니까 원금은 10,000원이에요. 원금 10,000원. 그럼 1년 있다가 1,500원 받겠지. 1,500원 받을 거라고? 자, 근데 여러분이 요구하는 있잖아요. 금리가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채권 사게 되면 이자 준답니다. 요구하는 금리가 5%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발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될 거냐면 5% 달라고 한다고 그럼 5% 줄게라고 하고 이제 채권이 발행이 될 테니까 이 채권의 발행 이자율은 5%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10,000원짜리 채권 사게 되면 1년 있으면 얼마 받는다고요? 1,500원 받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1,500원은 고정돼 있죠, 이제. 제가 5% 주면 됩니다. 5%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짜리 채권을 10,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5% 쿠폰을 주는 걸로 해서 저는 채권을 들고 있고 1년이 지나게 되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까지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5%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쯤 가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5% 아니고 6%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6% 주세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채권을 어제 이미 발행한 회사는 말이죠. 그러세요? 고객님께서 마음이 바꾸셨다고요? 그러면 단순 변심이시니까 이거는 쿠폰을 갖다 바꾸주지 않아요. 발행된 쿠폰은 그냥 5%로 그냥 그대로라고. 자, 1년 있으면 돈 얼마 받는다고 다시 채권 들고 있으면 1,500원 받는 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나는 이제 몇 %를 요구하는 거냐면 6%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됐더니 6%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자, 이러면 시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이 채권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돈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냐면 1만큼 차이가 나죠. 1만큼 차이가 나는 게 나한테는 손해잖아요, 이제. 그만큼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도 이해됩니까?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자, 이 첫 번째 챕터를 다 이해하기까지가 사실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럴 텐데, 기본 원리는 채권을 샀을 때에 시장에서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채권의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장 금리대로 계속해서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근데 금리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제학 공부하셨습니까, 혹시? 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채권 사게 되면 이자 얼마 준다고 했냐면 5% 준대요. 제가 돈을 가지고 이 채권을 사게 되면 5%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채권을 사지 아니하고 다른 시장에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6%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6%예요. 채권은 5% 준다고 해요. 어느 거 하시겠어요? 시장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채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 투자하겠지. 그러면 5%짜리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당연히.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제? 저 무한대로 바닥까지 떨어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는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금리하고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겠군. 이런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해 볼게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짧은 게 있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긴 거 있어요. 어느 게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긴 게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긴 게. 그래서 채권마다 보게 되면 똑같이 금리가 1%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는 리스크라고 말할 텐데 그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듀레이션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그거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 개념 이거 첫 번째 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거 보세요. Bonds are rated based on their relative probability of default, failure to make a promised payment. 자, 채권은요 신용 등급이 있어요. 얘가 부도가 날까, 부도가 나지 않을까 일반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신용 등급을 줘놨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부도 확률이 낮은 거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그러면 부도 확률이 높습니다. Because investors prefer bon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default.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 사시겠습니까? 부도 위험이 낮은 채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도 위험이 낮은 채권 살 거예요. 부도 위험이 낮은 채권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는 부도 위험이 낮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요. 이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미스 캐시플로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얼마씩 돈 준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살 때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미리 또 하나 말씀드릴까? 우리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수익률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수익률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채권에서 수익률이라 말하는 순간 자꾸 헷갈립니다. 자, 수익률 언제 알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는 수익률은. 투자하면서 합니까? 투자 끝나야 합니까? 응? 끝나야 알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채권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워요. 수익 말이 나오면. 자, 끝나야 알아요. 이런 것들은요, 리턴입니다. 이런 수익률이 나왔어요라고 했잖아요. 리턴. 근데 채권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리턴이 아니고 일드를 말합니다. 일드는 살 때 있잖아요.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이 가격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나와야라는 수익률. 자, 왜 그렇게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냐면 채권을 딱 샀잖아요. 근데 사게 되면 돈을 지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사게 되면 나중에 이런 돈들을 받을 텐데 그러면 수익률이 몇 %지? 라는 걸 내가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채권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사후적 개념의 수익률이 아니고요. 사전적 개념의 수익률입니다. 이 가격으로 산다면
앞으로 이런 현금 받을 테니까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겠군 이라는 그 수익률이라고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점 찍은 거에서 두 번째 문장 보세요. Because investors prefer bon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default, bond with a lower credit quality must offer investors a higher yield to compensate for the greater probability of default.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부도 위험이 높으면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격이 싸다니까 가격이 싸게 샀는데 약속된 현금으로는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럼 수익률은? 높겠죠? 당연히 수익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자, 근데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디폴트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부도 위험이 높으니까. 그래서 만기까지 무사히 있잖아요. 그죠? 부도 내지 않고 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부도 나버리게 되면 그 수익률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요 수익률은 이 채권이 부도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약속된 현금을 계속 줄 텐데 그러면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수익률이 만기까지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그게 수익률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이 지금 점 찍은 거 두 개 있잖아요. 요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전부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줄 한 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 쭉 풀게 되면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채권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복습하실 때 한 두 번쯤 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볼 때 요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게 되면 공부 다 한 거예요. 페이지 넘기셔서 238페이지 옵니다. 자, 238페이지에 그 LOS 42에 봅시다. The features of a fixed income security include the specification of. 그러니까 채권이 fixed income security가 고정소득 증권인데 고정소득 증권 우리가 다루는 거는 채권만 다뤄요. 그러니까 그냥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게 되면 그냥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the issue of the bond. issue of the bond는 채권 발행자입니다. 누가 채권을 발행하나요? 현대자동차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정부가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도 maturity date bond, 채권의 만기요. maturity date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투자자는. 그 다음에 the par value, principal value to be repaid. par value는 액면가라고 합니다. 채권 액면가. 우리나라는 뭐 만 원이 액면가고 우리는 우리나라 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부하는 게 미국 거 공부하는 거라서 미국 채권은 달리 말이 없으면 액면가가 $1,000입니다. 종류가 많아요, 액면가가. 근데 달리 말하지 않으면 액면가는 $1,000짜리다. 그 다음에 쿠폰 rate and frequency. 채권에서 받는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interest 이렇게 이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interest라고 말하는 이자는 FRA 같은 그 회계학에서 말할 때는 이자 비용이에요. interest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권에서는 그냥 쿠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아주 옛날에 미국이 철도 놓을 때 JP 모간에서 채권을 갖다 주선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때 발할 때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쿠폰북이 있었어요. 쿠폰북. 쿠폰북에는 이제 예컨대 뭐 $100 이렇게 이제 도장이 딱 $100 찍혀 있고 날짜가 찍혀 있고 은행명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그 쿠폰을 뜯어가지고 그 은행 가게 되면 돈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이자예요. 그래서 채권을 이제 쿠폰이라고 합니다. 채권에서 이자를 쿠폰. 그리고 frequency는 그 빈도입니다. 쿠폰 몇 번 주나, 1년에 몇 번 주나요?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자 주는 건가요? 두 번 이자 주는 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currency in which payment will be made. 자, 이거 어떤 통화로 주는 겁니까? 원화로 주는 겁니까? 달러로 주는 겁니까? 이자나 원금을. 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하고 원금은 전부 다 한국 원화로 받잖아요. 뭐 미국 채권 사게 되면 이자하고 원금을 전부 다 달러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자는 예컨대 엔화로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은 다시 원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쿠폰과 원금의 통화가 서로 다른 채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듀얼 커런시 본드라고 하는데 그 이중통화 채권. 그 이중통화 채권은 레벨 1에서 안 배웁니다. 레벨 3 가시게 되면 그 잠깐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채권은 그냥 동일 통화, 이자하고 원금이 같은 통화의 채권이에요. 이거 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issuers of bond, 이거는 채권 발행하는 발행자죠. 누가 발행하는 건가요? 근데 보니까 corporation,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발행을 그냥 회사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발행했어요. 채권 회사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 sovereign이란 거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부가 뭐 연방정부처럼 정부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연방정부 같은 정부에서 그 연방정부가 전체 지방정부를 갖다 다 대표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 본드는 그냥 우리는 정부채라고 합니다. 정부채. 자, 그리고, 정부채는 그 prime example of US Treasury bond, 미 재무성 증권. 이게 US Treasury bond가 아주 대표적인 미 정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non-sovereign government가 있어요. non-sovereign government는 어떤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면서 정부인 게 지방정부죠. 그러니까 non-sovereign government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이에요. 그 다음에 quasi government entity, 이거는 이제 그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와 되게 비슷한 있잖아요. 그죠? 공사 있습니다. 정부,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저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들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그 quasi government entity예요. 정부가 투자하는 이런저런 공사들이 있죠.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다음에 supranational entity, 이거는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초국적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요, 이거 다 공부하지 않아요. 조금씩 맛을 보긴 할 텐데, mostly 나중에 공부할 것들은 회사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회사채를 공부하기 이전에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베이직에 해당되는 게 국채라서, 국채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밑에서 본드 머추리티. 채권의 만기죠. 본드 머추리티는. The maturity date of bond is the date on which the principal is to be paid. 이거 프린시플이 액면가인데 액면가를 도로 상환받는 날, 이 날을 갖다 우리는 maturity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once a bond has been issued, the time remaining until maturity is referred to as the term to maturity와 tenor of bond.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3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만기 3년짜리 채권 발행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잔여 만기가 2년 넘잖아요. 그 잔여 만기를 term to maturity 또는 tenor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when bond are issued, their terms to maturity range from 1 day to 30 years or more.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게 되면 이게 뭐 만기가 대단히 짧은 것도 있고 되게 긴 것도 있어요. 만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bond that have no maturity date are called perpetual bond. 만기가 없는 영부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서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of 1 or less are referred to as money market security. 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걸 1년 이하로 있잖아요.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뭔가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긴 하는데 그 자금 조달이 1년 이하예요. 이런 시장을 갖다가 머니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머니마켓은 그냥 자금 조달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게 되면 단기 자금 조달 시장입니다. 단기 자금. 그러니까 짧은 만기에 돈을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머니마켓에서 우리가 돈을 조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more than 1year, 1년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시장을 갖다 우리는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말이죠. 채권은 만기가 1년보다 짧은 채권도 있고요. 만기가 1년보다 긴 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은 머니마켓 시큐리티로 분류가 되고 어떤 채권은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239페이지로 오셔서 파밸류 볼까요? 파밸류. 액면가, 채권 액면가. The par value bond is principal amount that will be repaid at maturity. 만기가 되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상환해 주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 금액이 principal 또는 par value, 액면가, face value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Bond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t a percentage of par. Bond with a par value of $1,000 quoted at 98 is selling for 980. 자, 이 말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쉽시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금융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금융상품의 가격 표시하는 방법. 주가가 몇 원이에요? 몇 달러예요? 채권이 몇 달러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융상품의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보편적으로 어떤 상품이든지 어떤 통화든지 관계없이 가격을 갖다 공통적으로 표시할 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채권이 있는데, 만기 1년짜리 그냥 채권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t equal 0 시점,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는 t equal 1이고, 1년. 자, 이때가 채권의 만기예요. 첫 번째 채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채권을 지금 현재 제가 사게 되면 $900 주고 사야 됩니다. $900. 자,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얼마를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받게 되냐면 $1,000 받게 돼요. 자, 이런 류의 채권들은 사실은 쿠폰을 주지 않는 이런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자가 없고요. 원금만 줘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만 줘요. 나중에 만기에 원금만 주게 되면 살 때 말이죠. 그러면 $1,000 주고 사겠습니까? 그럴 일이 절대로 없죠. $1,000보다 싸게 살 거라고요. 현재 $900인 채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채권은 가격이 $9,000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주는 걸 $10,000 준다고 합니다. 자, 1번 채권과 2번 채권 둘 중에 어느 게 비싸요? 신용도 다 똑같습니다. 신용 등급 똑같고 하여튼 다 똑같아요. 그냥. 어느 게 비싸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웃길 거예요. 야, 이거 1번은 $900고 얘는 2번은 $9,000라고. 야, 10배나 비싸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웃길 거라고 그냥. 자, 가격은 두 개, 사실은 두 개의 가격이 같죠? 사실은 두 개의 가격이 같다는 걸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어떻게 표시했을까? 같다는 걸 한번 표시해보자. 같다고. 숫자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게 아까 액면가라고 했는데, 액면가 대비 얘는 90%로 거래되고 있네요. 액면가 대비 90%로 거래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두 개 가격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됐나요? 그때는 90%는요, 어차피 어떻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얘가 100이고, 얘도 100이야. 그러니까 100분율처럼 표시한 거야. 동일하게 환산해서 있잖아요. 나타내게 되면 90%, 90%야.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퍼센트지 않습니다. 가격을 그냥 90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90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는 안 붙이는 거면 달러 안 붙였죠, 앞에. $90로 거래되고 있어. 이렇게 안 붙였잖아요. 액면가 대비 90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설명한 걸 가지고 다시 그 문장 한번 보세요. 맨 위에 239편 맨 위에 세 번째 문장에서 bond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액면가가 뭐든지 될 수 있다고요.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는데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 자, 가격을 어떤 식으로 표시한다고? quote 한다는 거는요. 공시한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공시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시할까? 액면가 대비 몇 %다. 이런 식으로 공시하자. 자, 그래서 bond with a par value of $1,000 quoted at 98. $1,000짜리인데 98로 가격이 공시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거래되는 게 $980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액면가 대비 몇 %다. 이렇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자, 근데 이렇게 공시가 되는 거는요. 채권에서는 돼요. 채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액면가가 어쨌든 액면가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그 돈 받을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주식은요, 그러면. 주식은 만기가 있나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주식 액면가는 $5,000짜리, 500원짜리도 있고, 5,000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액면가에 얼마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는 표시 안 합니다. 자, 주식이든 채권이든 공통으로 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봅시다. 제가 지금 $900에 사서 1년 후에 $1,000를 받게 되면 이거 수익률 몇 %예요? 11.11%가 나오고, 그죠? 자, $9,000에 사가지고 1년 후에 다시 $10,000를 받게 되면 수익률은 11.11%가 나오죠. 그 수익률 나오잖아요. 자, 이거 두 개가 같아요.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채권에서는 이렇게 액면가 대비 몇 %입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간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그 수익률로 표시합니다. 가격 표시를.
그래서 채권 딜러들끼리 있잖아요. 그죠? 야, 내 채권 들고 있는데 네 살래? 하게 되면요. 그거 얼마야? 물어보게 되면 4.8%.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게 되면 연수익률이 4%, 4.8%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말 이해됐어요? 몇 달러다, 몇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금융상품의 가격 표시하는 방법이 사실은 벌써 몇 가지가 있네. 이렇게 달러로 표시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채권은 액면가가 다르기 때문에 착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하지 말고 뭘로 표시하면 그러면 공통의 표현을 하는 거냐면 액면가 대비 몇 %니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이 몇 %니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니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요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은요, 실현되는 수익률입니까? 예상 수익률입니까? 예상되는 수익률. 채권에서는 그 예상되는 수익률을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yield to maturity. 자, 공부한 것 중에 그 CAPM 공부하셨죠?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기억납니까? 자, CAPM은 자,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프라이싱 하는 모델이에요. 프라이싱. 뭘 프라이싱 하냐면 Capital Asset을 프라이싱 합니다. 근데 Capital Asset은 뭐예요? 궁금해서. 캐피탈 에셋은 그 자산을 들고 있게 되면 미래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 캐피탈 에셋입니다. 여러분도 캐피탈 에셋이에요. 여러분도 몸값이 있다고요. 나중에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고요, 돈. 자, 그래서 캐피탈 에셋은 주식이다가 아니고, 채권이다, 이것도 아니고, 주식도 캐피탈 에셋, 채권도 캐피탈 에셋,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를 사게 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들은 모두 다 캐피탈 에셋이에요. 자, 그 캐피탈 에셋을 프라이싱을 해봅시다.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에서는 결과값이 뭐예요? 프라이싱을 했다고. 프라이싱 했다면 나는 결과가 몇 달러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CAPM에서, CAPM 공식 알고 있죠? CAPM 공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몇 달러예요? 몇 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몇 %예요? 나옵니까? 몇 %? 자본자산의 가격을 결정하자고 해놓고, 가격을 뭘로 표시했다고요? %로. 그 %가 expected return이죠. 이거 사게 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는 수익률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물론 있지만 공통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것도 예상되는 수익률로. 자, 이거 사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야. 라고 예상되는 수익률로.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채권에서는 전부 다 가격을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거예요. yield to maturity.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가격 표시를 할 거라고요. 자, 그거 말고 채권에서만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액면가 대비 얼마예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인터체인지블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액면가 대비 얼마예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는 채권에서만 할 수 있고 주식에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수익률로 쓰기도 하고 두 개 인터체인지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파벨 밑에 그것만 두 번째 패러그램만 보고 쉬어야 되겠네, 보니까. 자, upon the debt is selling for more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premium.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런 채권들은 trading at premium이라고 합니다. 할증 거래된다고 합니다. 할증 거래.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upon the debt is selling at less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discount to par. 이거는 할인 거래라고 합니다. 할증 거래, 할인 거래. 이렇게. 그 다음에 upon the debt is selling for exactly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par.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액면가 거래. 그러니까 할인 거래될 수도 있고 할증 거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면가로 거래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부하시면서 우리말은 이제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말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거 자꾸 이제 생각하시는데 우리말 집착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게 되면 우리말 한마디도 안 나와. 다 영어로 받기 시험 많죠. 그럼 계속 영어로 해야 돼요, 그냥. 쉬었다 합시다.